오늘부터 미국 최대의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됩니다. 과연 소비 특수가 일어날지 알아보고요.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쇼핑 시즌 즐거운 얘기부터 해보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많은 소비들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이 행사들인데 최근 미국 증시가 좀 흐름이 부진한데 이거를 되살릴 만큼의 큰 소비가 일어날까요? 네,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홀리데이 세일 기간에 들어갑니다. 전체 매출의 40%를 이 기간 동안에 판매하게 되고요. 예. 또 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상품이 팔리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단풍빛으로 물들여지고 있는데요. 홀리데이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 광고판, 장식물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서 세일 행사와 관련해서 살을 건 마케팅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커머스의 대대적인 세일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세일 효과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올해 그 이커머스 판매는 무려 1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고요.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로 인상을 해줬지만 배송 물량 처리에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소비 시즌 기간에 미국에서만 임시적으로 최대 한 65만 명이 고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도 타겟은 12만 명, 그리고 메이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8만 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 3.7%인데요. 앞으로 이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고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나 일어나게 될까요? 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은 오프라인과 관련된 소매점에서는 최대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액상으로는 무려 7,2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매출 증가율이 5.3%로 상당히 높았지만 과거 5년간 평균 3.9%보다는 올해는 좀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악재지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지금 늘어났고요. 또 장기 경기 화랑에 따라서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의 심리를 알려주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최고 수준인 137.9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연말 보너스 특수가 있는 1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소비 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1월까지를 비교했을 경우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대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 열리면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라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직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수수료가 항상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처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외 캐시백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이 보입니다. 아마 평소보다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는 적립률을 좀 높게 해주는 캐시백 있고요. 최근에 그 한국으로 직배를 지원하는 해외 사이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파손이 되는 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카드 결제 시에는 달러로 결제하는 게 수수료가 좀 싸게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들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 할부로 또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또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 이하의 상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이 보이고요. 예. 또 $100 이상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 행사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사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아무래도 득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정보 주셨는데 해외 직구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좋은 직구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런 구매를 할 때 사실은 아무래도 멀리 있는 해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마존과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은 워낙 많은 물량들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한 2, 3주 뒤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파페치처럼 DHL로 그 발송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시면 2, 3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기 상품을 고민하다가 보면 품절되는 사태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리 쇼핑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또한 가격 비교는 항상 필수 요소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명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워낙 많은 상품들이 한날 동시에 배송이 되다 보니까 잘못 도착하는 상품도 있고요. 또 배송 지연이라든지 분실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 보니까 AS를 받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유명 사이트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쪽에 이용하시면 반품이나 환불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 말씀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술주들이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추수감사절 장 휴장이 되기 직전에는 오히려 유통주가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지금 주식시장을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있던 거였는데 주식시장 하락세가 좀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파라고 하는 구글이나 알리바바, 애플,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의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세계 증시를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됐지만 다우지수의 그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머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 상전의 그 특수가 찾아오면 다음에 소비 증가로 어김없이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소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내년에는 플러스 2.5 정도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도 6.3% 정도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좀 크게 줄지 않는 한에서는 전통 그 유통주를 비롯해서 식품, 소매 관련주들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중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다가와서 드디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매우 존중한다. 거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일단 그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그리고 중국과 합작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에 지적재산권 이전을 하라는 압력을 폐지하라는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급속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금융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 개방
그리고 구미 수준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보호를 약속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을 좀 눈감아 달라, 그리고 관세 전쟁을 마무리해 달라는 협상안을 내비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즉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는 전략들이 미국과 중국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러면 뭐 어떤 식의 제재 조치가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12월 초쯤에서는 중국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초쯤에서는 아무래도 그 발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그 타협안이 찾아지지 않는다면은 2019년도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최대 1.63% 정도 하락하고요. 미국의 성장률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해서 원자재라든지 주요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문제,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는 반덤핑과 관련된 세금 부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